그런데 갑자기 벼락치듯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인생 이야기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외과 의사가 저 카플라를 3년간이나 스토킹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 카플라는 20살 때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달간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 가까스로 병원을 퇴원하게 되는데요. 그때 병원 주차장에서 이 외과 의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퇴원하는 날 같이 커피를 마시자는 요청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외과 의사의 3년간의 기묘한 스토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사체험 후 나타난 끔찍한 후유증 편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자를 3년간 스토킹한 외과 의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교통사고로 한 종합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달간은 혼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후 깨어난 한 달간은 너무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병원 주차장에서 만난 그 외과 의사를 제 병실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뇌만을 크게 다쳤기 때문에 외과 의사를 만날 이유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병원 주차장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배우 지진이 씨를 쏙 빼닮은 헌실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키도 크고 군살 하나 없는 몸매에 누가 봐도 잘생겼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 퇴원 당일이라고는 하지만 병원 환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그 의사가 불순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의사라는 좋은 직업에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저에겐 그 어떤 흥미도 일으키지 못했죠. 그렇게 스쳐가듯 아주 짧은 만남이 있었고 곧 그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퇴원 후 6개월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한 직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아직 심했기에 저도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았죠. 앞서 교통사고 후 끔찍한 후유증 편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갈 곳이 없었던 저는 한겨울에 너무나도 추운 지하 예술극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곳이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한 학년 위의 과 선배가 자신과 같이 지내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가의 작은 방에서 그나마 편하게 잠을 자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위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집에서 외출해서 길을 걸을 때 가끔씩 누군가 저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섬찟섬찟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 후 전 볼일이 있어 학교에 가다가 우연히 그 외과 의사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2명 정도의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워낙 눈에 띄는 외모이다 보니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원래부터 특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병원 주차장에서 잠시 말을 주고받은 정도여서 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요 하고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러더니 혹시 땡땡병원 주차장에서 저와 마주친 분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다고 하면 왠지 귀찮아질 것 같아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시치미를 떼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저를 본격적으로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스토킹 방법이 뭔가 기묘했어요. 의사라서 바빠서인지는 몰라도 평일에는 몇몇 채 사람들이 제가 외출할 때마다 관찰을 하는 느낌을 받았고 주말에는 의사가 제 눈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행동이 정말 기이하기만 했습니다. 좀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걸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저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제가 피자집에서 일하면 피자집에 나타나서 땡땡 대학교 앞 길에서 저와 마주쳤던 아가씨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고, 제가 족발집에 가면 거기도 나타나서 혹시 피자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아가씨 아닌가요? 하며 말을 걸고, 제가 옷가게에 가면 전에 혹시 족발집에서 식사하고 있던 아가씨 아닌가요? 하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매번 장소를 바꿔가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오는데 저는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무엇보다 만날 때마다 그 의사의 얼굴이 항상 무표정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는 건 알겠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웃을 때도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입만 미소를 짓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아직 스토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의사라며 너를 많이 좋아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한번 사귀어봐. 얼굴도 잘생겼다면서.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기이한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식으로 매번 접근하면서 그 이상 깊게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연을 가장한 그 사람의 자작극이었지만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피자집에서 일할 때 어떤 여자분과 함께 왔는데 눈에 확 띌 정도의 늘씬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저에게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를 먹고 나갔는데 나간 뒤에 한 10분쯤에 혼자만 다시 돌아오더니 좀 전에 같이 온 사람은 학교 후배라며 절대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런 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죠? 하고 쌀쌀맞게 대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의사는 거의 2년 동안 같은 패턴의 스토킹을 해댔습니다. 전 알바를 하든 외출을 하든 나타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죠.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난 뒤 3년째부터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외과 의사가 제가 사는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항상 밤에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본 사람인 척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밖에서 만나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볼 때마다 매번 그런 식으로 괴롭히니 저도 뭔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포기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밝을 때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이 너무 바빠서 밤밖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커피숍도 술집도 아니고 비디오방에 가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비디오방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 TV나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영화관에 가지 않으면 딱히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볼 만한 곳이 없었어요. 가정집에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데크가 있는 집도 있었지만 가난한 대학생들이 사는 자취촌에서 그런 걸 찾기는 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보고 싶으면 비디오방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내고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서 각 룸에 있는 비디오 테크를 통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생겨난 거였습니다. 지금의 노래방과 비슷한 구조였는데 비디오를 보는데 옆방에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방음이 되어 있고 안의 구조도 편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의자 2개 정도가 놓여 있는 지금의 노래방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남남, 여여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 가거나 아니면 연인들끼리만 가는 장소였는데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그 외과 의사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장소로 그 비디오 방을 얘기한 거죠. 더구나 늦은 밤에 단둘이서 가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처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디오방에 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발끈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니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더군요. 그게 왜?
어때서? 이런 정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설명할 의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뭔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들하고는 뇌구조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라면 갈 수가 없다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면 불쾌하기만 하니까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제가 가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 걸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전 좀 너무 차갑게 얘기했나 하고 양심에 찔렸지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 며칠은 잠잠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 앞에 편지랄까 쪽지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저와 만나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달랑 써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은 장소와 시간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비디오방, 노래방, 혹은 자신이 다녔던 의대 실습실 앞, 병원 숙직실 이런 장소였는데 더 가관인 건 시간대가 밤 12시, 새벽 1시, 2시 이런 식이었어요. 전 정말 기가 찼죠. 그리고 편지 형태도 점점 이상해졌는데요. 처음엔 그냥 메모지에 간단하게 볼펜으로 적었던 쪽지가 나중엔 큰 대자보 종이에 빨강색 락카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땐 혈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 전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야 당사자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룸메이트는 얼마나 무섭고 불쾌했겠습니까?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불안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알바를 하며 겨우 모은 푼돈으로 대학가에서 가장 허름한 쪽방을 얻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인 점은 제가 그때 운이 좋았던 것인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저에게 우산을 빌려줬던 잘생긴 청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었고 태권도도 7단, 병역도 특수부대를 나왔을 정도로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 남자친구를 사귀고부터는 외과 의사도 나타나지 않게 돼서 남친을 보고 그 또라이 의사가 드디어 포기했구나 하고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남자친구에게는 굳이 스토킹 당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무더운 여름밤에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생깁니다. 집에서 한 50m 좀 떨어진 곳에 고급 스포츠카가 보이고 거기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저와 남자친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보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남친이 옆을 지나갈 때도 아무 말도 없이 같은 자세로 서서 유들유들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정말 기분 나쁜 미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서 돌아가려는 남친을 붙잡고 할 얘기가 있다고 잠시 들어가자고 했죠. 방 창문에서 길 쪽이 보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돌아간 걸 본 한참 뒤에야 남자친구는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일은 할아버지 제사라 다른 도시에 사는 큰아버지 댁에 가야 하고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저 때문에 남친까지 불안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자친구가 옆에 없는 걸 확인하더니 바로 제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요. 저도 이 사람한테 정말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결판을 내야겠다 싶어서 그럼 어디로 가냐고 물었죠. 이번에도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장소를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야겠다고 마음먹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편의방에 가자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술집인 편의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2층이나 옆에 따로 장소가 있고 편의점에서 파는 술과 음료, 안주 등을 판매하는
하는 곳이었죠. 넓은 장소에 테이블과 소파,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일반 술집과 다름없이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주나 술은 편의점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니 일반 술집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편의점처럼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돈 없고 놀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전 편의방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이 남자와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고 그 외과 의사와 저는 편의점 2층에 있는 편의방에 가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본인도 어제 내 남친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도 약속했다. 그러니 이만 물러나 주시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외과 의사는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당신 남자친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당신은 어차피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운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 무슨 유치한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정말 자신에 차 있어서 전 뭐라고 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전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설사 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해도 난 당신과 사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내 타입도 아닐 뿐더러 당신이 말한 그런 운명 같은 거 당신을 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 정도면 나보다 더 훨씬 예쁘고 조건도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이제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부탁한다. 라고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의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일 의대 실습실 앞에서 밤 12시에 만나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내 뜻은 확실하게 전달을 했다. 그런데 더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가 난 듯 벌떡 일어나더니 내일 밤 12시에 나를 만나러 올 걸로 알고 있겠다. 이건 약속이다. 라며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뒤통수에다 대고 저는 안 나가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묵묵부답 휙 떠나버렸습니다. 전 너무 혼란스러웠죠. 뭔가 그 남자가 나를 세뇌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나자는 장소나 시간대도 너무 터무니가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더구나 직업이 외과 의사.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너무나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한 외과 의사의 스토킹을 다룬 영화였죠. 자신의 여 환자를 혼자서 좋아하게 된 외과 의사가 그 여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녀를 납치해서 사지를 하나씩 자릅니다. 그렇게 사지가 다 잘린 여자는 모든 신체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외과 의사에게 매달리게 된다는 끔찍한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 12시에 의대 실습실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자 그 영화의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전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남자친구가 큰아버지 댁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남친을 기다렸죠. 그런데 저녁이 돼도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큰아버지 댁에 간다고 할 때 빨리 돌아오라고 성화를 부릴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어서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애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여동생이 받더군요. 여동생과는 술도 같이 한번 마신 적이 있어서 말하기가 편했습니다. 오빠는 큰아버지 댁에서 안 왔냐고 물었더니 낮부터 와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착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한번 잠에 빠지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자신이 충분히 잘 때까지는 절대 못 일어나는 버릇이랄까 체질이었어요. 그래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에게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한 번만 깨워봐 달라고 했죠. 그런데 역시나 아무리 깨워도 오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일어나면 꼭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꼭 와달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저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말한 의대 실습실에는 가기 싫었어요. 거기에 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혹시 남친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이에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외과 의사가 절대 안 나갈 거라고 했던 내 말을 좀 알아듣고 자신이 억지로 정한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밤 1시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오지 않아서 남친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만 곱씹으며 나름의 문단속을 하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죠.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잤으니 눕자 얼마 안 되어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벼락치듯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더군요.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방문만 세게 두드리는데 누구인지 확인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사람은 그 이상한 외과 의사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무 기척도 안 내고 가만히 있자 그 외과 의사가 말을 하더군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빨리 열어! 이러면서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지금의 원룸처럼 튼튼한 현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쪽방의 나무문이다 보니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문짝이 금세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컹거렸고 문뿐만이 아니라 판자로 대충 만든 방이라 방 전체가 덜덜 떨렸어요.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문고리가 제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잡고 덜덜 떨고 있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더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부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급해진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가장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가세요. 남자친구 태권도 7단이거든요. 누가 봐도 남자친구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런 궁색한 말밖에 없었습니다. 믿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의사가 그냥 얌전히 돌아가길 바랬죠. 그런데 그 의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어요. 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냐고요.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냐? 그건 당신 혼자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냐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저 문만 부수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라며 문짝을 떼어내려고 하고 급기야는 10원짜리 욕까지 해대더군요. 네가 의대 실습실에 밤 12시에 오기로 하지 않았냐면서요.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제 기억에 혼란이 올 정도였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문이 덜렁거리며 거의 떨어질 것 같아서 저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죠. 이 문짝이 떨어지면 이 남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하고요. 그때 어디선가 야 이 새끼야! 누가 오밤중에 미친 짓이야! 하고 어떤 아저씨의 구세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동작을 딱 멈추더니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네가 약속을 어기고 안 나왔다는 것만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순순히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순간 갈등했습니다.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남자가 간다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밤 12시에 의대 실습실 앞에서 당신과 만나기로 한 게 맞다. 그런데 내가 바빠서 깜빡했다. 그래서 못 나갔다. 미안하다. 여러분, 제 말을 들은 그 외과 의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그 사람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더 분노에 차서 길길이 날뛰면서 방문 앞에 있던 신발장도 깨부수고 문도 때려 부술 듯이 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난리를 치더니 모든 것을 갑자기 다 멈추고 얼음처럼 차가워진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년. 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네가 언제 의대 실습실에 나온다고 했어? 넌 절대 약속 장소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하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거짓말하는 년을 제일 싫어해. 나는 거짓말하는 년이랑은 결혼 못해! 이러더니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기분은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정말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 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거짓말이 저를 살렸죠.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제 자취방을 떠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날이 완전히 밝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저는 아직도 손을 벌벌 떨면서 다 부서져가는 문고리만 계속 잡고 있었죠.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카플라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너무나도 끔찍한 스토킹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범행 수법도 잔인해지고요.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 외과 의사 일도 떠오르고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외과 의사처럼 멀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스토킹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신중하고 칼같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토킹범들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점점 더 폭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한 외과 의사 외에도 저는 여러 번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스토킹하기 좋은 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의사처럼 심각한 스토킹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이 특이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고에서 반 학생들을 자신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행동하고 심지어 졸업생까지 스토킹을 한 제 고3 때 담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